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몇 해 전 할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며칠째 할아버지의 의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째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쟁여진 단어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훗날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손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입을 벌릴 기력조차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손 좀 잡아줘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날 이후 손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다. 나는 틈틈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손길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를 빼들어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변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그리 단순할 리 없고 시시할 리 없다. 말은 쉽게 분석하거나 함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는 글을 쓰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언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굳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한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재치,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이 품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구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이기주.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인덕이 부족해서 라고 입을 모은다. 항우가 재주와 힘은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분석이다. 위세와 사나움만을 앞세우는 맹장은 사람을 잠시 끌어올 수는 있으나 제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항우가 대업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오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주변에 든든한 원군이 있으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하 대란의 소용돌이에서도 갈등의 한복판에서 겉돌거나 헤매는 법이 없다. 삼국지연의에서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덕정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유비는 자신의 덕을 깃발 삼아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제갈량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3번이나 찾아가 고개를 굽히며 도움을 청했다. 겸손과 굽힘과 협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 유비의 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다. 21세기 버전 덕정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상당수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그가 지닌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오바마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던 때였다. 단상 뒤편에 이민자 400여 명이 연설을 듣기 위해 기립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막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동양인 청년 한 명이 뛰쳐나와 날카로운 구호를 내던졌다. 이민자 추방 중단, 중단.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가볍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품어낸 말을 겨우 부화시켜 밖으로 꺼내놓은 듯했다. 청년의 예리한 구호가 대통령 연설의 한 가운데를 갈라놓았다. 급기야 건장한 경호원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갔다. 경호원이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청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청년은 말을 삼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들끓는 문장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의 목소리가 재차 허공을 갈랐다. 정부는 추방을 멈춰라, 멈춰라. 청년과 경호원 사이에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오바마가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오바마가 말을 이어갔다. 다만 이민 정책처럼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오바마의 품격 있는 대처는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한 신문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해주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지닌 리더십의 원천이다 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릴 무렵이었다. 나는 밤늦게 홍대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중연설에서 오바마가 들려주는 바리톤 음성과 단번에 청중의 감성을 뒤흔드는 그의 언품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말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애리조나주 남동부의 투산 지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대중연설 역사상 가장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총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언급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수런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연단에 놓인 프롬프터에 문제가 생긴 건가? 째깍째깍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바마는 말없이 호흡을 가다듬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서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슬픔의 덩어리 같은 것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했다. 오바마의 시선이 허공에 닿았다. 그는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공간을 쳐다보는 듯했다. 오바마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두 눈을 연신 깜빡였다. 복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감정을 추스르느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바마의 어깨 쪽지가 흔들렸다. 51초의 정적이 흐른 뒤 오바마는 어금니를 굳게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의 음성은 무거웠다. 무거웠으므로 공중에서 낮게 깔리며 천천히 주목객의 가슴을 향해 퍼져나갔다. 말 그대로 51초 무언 연설이었다.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와 뚜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역시 미국 국민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아로새겼다. 당시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례적인 모습과 엄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눴다. 오바마의 재임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듯 찬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특정한 지점에서 말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애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침묵의 가치와 하중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되어 왔다. 종교학자 프리드리히 폰 휘겔은 자신의 진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것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 침묵의 내면에서 말을 키워라. 말로만 하는 토론은 왜곡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조선시대 문인화가 김유근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침묵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침묵하면 세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알겠다는 글을 남겼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나폴레옹에게 침묵은 일종의 병기였다. 나폴레옹은 고향인 코르시카 지역 사투리가 입에 밴 인물이다. 대중연설에서 장군다운 위엄을 드러내는데 유리할 리 없었다. 단 나폴레옹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오를 때마다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연단에 올라서도 곧바로 말을 질러대지 않았다. 10여 초 정도 매의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위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에 차오르는 말을 삼키는 순간 나폴레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침묵을 거쳐 태어난 정제된 언어 덕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묵이라는 비언어 대화의 힘은 세다. 침묵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 침묵은 말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달이 일어난다. 말이 많으면 화를 면치 못한다. 근심이 많아진다. 반대로 과언, 무한이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서양 경구 중에서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선인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그리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자. 오바마가 51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청중을 응시하는 순간 그는 그저 맑은 울음을 참아가며 감정을 추스르는 행위만 한 것일까? 글쎄다. 오바마는 분명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의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닐까 싶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입술을 다문 채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자신도 처절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정과 눈빛으로 표현했다. 그의 감정의 밑바닥에 잠복해 있던 진심은 가슴을 열고 걸어나와 침묵이라는 새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돌고 돌아 주목에게 마음이라는 도착지에 가 닿았다.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바캉스는 텅 비어 있다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했다. 바캉스는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며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집 근처에서 이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1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초저녁에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골목을 활보하고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캐릭터 코스프레였다. 꼬마는 선홍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새겨진 쫄쫄이를 입고는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발사하는 장면을 그대로 흉내냈다. 오른손목을 바깥쪽으로 접어 내밀며 핫핫 하고 우렁찬 기합을 질렀다. 꼬마의 외침이 골목을 점령했다. 내가 어릴 적에 보자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장독대에서 뛰어내리며 열정적으로 슈퍼맨을 외쳤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아이 엄마의 말씨에 주목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궁금했다. 좁은 골목에서는 수시로 차가 지나다니고 아이는 여전히 코스프레 놀이 산매경에 빠져 있는 상황. 꼬마의 엄마는 아이의 귀가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까? 이때 상당수 부모는 그만 놀아, 어서 들어와 처럼 직선을 담은 명령형 문장을 힘차게 내던지거나 배 안 고프니 저녁 먹지 않을래? 식의 곡선을 닮은 청유형 문장을 흘린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전혀 다른 유형의 문장을 동원했다. 그녀는 아들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스파이더맨! 무턱대고 거미줄을 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임무 마친 뒤 무사히 귀환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와 몸짓은 영화배우가 극중 배역에 몰입해 그 인물 자체가 되어 열연하는 메소드 연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다. 아이는 배우가 대사를 주고받듯이 화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귀환하겠습니다. 오버. 순간 무릎을 쳤다. 역지사지의 정신을 완벽하게 응용한 사례가 아닌가. 교육 전문가들이 이상적인 자녀 지도법으로 꼽는 눈높이 교육의 사례를 거창한 세미나가 아닌 동네 골목에서 발견하다니. 난 그날 저녁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설의 무림 고수를 만난 듯한 희열을 느꼈다. 역지사지, 말 그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역지사지는 본래 맹자, 이루편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이다. 내가 만약 그러한 처지였으면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역지사지가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은 틀림없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역지사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억지로 사지로 내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에게 역지사지는 음흉한 속마음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가림막일 뿐이다. 얼마 전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에 대해 곱씹어볼 기회가 있었다. 나는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좌우봉원이라는 말을 가슴에 아로새긴다.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건과 현상 모두가 학문 수양의 원천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삼라만상 모두가 공부의 자원이다. 진리와 이치를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주변을 진득하게 응시하면 어느 순간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퇴근길에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실었다. 내 눈길을 잡아끄는 모자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아들로 보이는 중년 사내에게 지하철역 이름을 묻고 또 묻는 게 아닌가. 얘야, 여기가 무슨 역이냐?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눈동자가 또렷하지 않았다.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얼핏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거듭되는 노모의 질문에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생긋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 여긴 노분역인 것 같아요. 참 기억나세요? 내가 어릴 때 버스만 타면 정류장 이름 알려달라고 귀찮게 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도 안 내시고 10번, 20번씩 대답해줬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면서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처럼 넓고 투명한 미소 앞에서 아들은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은 마음속에서 번져오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안구 밖으로 터져 나오는 눈물을 도로 집어넣기 위한, 슬픔을 참아내기 위한 웃음처럼 보였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지하철을 내리며 모자의 대화를 곱씹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광경이었을 테지만 내게는 특별해 보였다. 짐작컨대 사내는 버스 정류장 이름을 궁금해하던 자신의 소년 시절과 지하철역을 묻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발견했던 것 같다. 그렇게 사내의 기억과 어머니의 행동이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좁혀졌을 것이다. 사내가 짜증 한 번 내지 않은 채 노모의 질문에 웃으며 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모자의 대화가 내 귀를 파고들어 가슴으로 번져올 때 나는 역지사지를 떠올렸다. 아니, 그 한자 성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의 행동이야말로 역지사지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했다. 역지사지를 실천하려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잠시 벗어나 상대방이 처한 공간과 시간으로 걸어 들어가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기존의 관점을 내던져 관점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삶은 그러한 것 투성이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건 쉽지 않으므로 관점의 중심을 이동해 비스듬히 기울여 봉직하다. 그래야 유관이 아니라 심안을 부릅뜰 수 있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새로운 시선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관점을 기울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올지 모른다. 아니, 그때 비로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손에 영혼이라도 깃든 것인가? 일말의 주저없이 이런 댓글을 일필휘지로 남길 수 있다니. 블로그나 SNS에 달리는 댓글을 읽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 나는 모니터 뒤에서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문장이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허공을 맴돌 때마다 적잖이 슬퍼진다.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악플과 태생적 배경이 유사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뒷담화다. 뒷담화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구 용어 뒷담화에서 온 비속어라는 설이 있고, 담화라는 단어에 우리말 뒤가 합해진 합성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뒷담화라고 검색어를 입력해도 자료가 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단어지만 아직 국어사전에는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2017년 4월 2일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 관계에서 누적된 불만을 분출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특정인을 단죄하듯 험담을 늘어놓는다. 담화를 맨 처음 생산한 1차적 가해자는 물론 침을 튀기며 맞장구를 치는 동조자까지도 비루한 언어를 입에 장착해 쏘아대는 순간 묘한 쾌감을 느낀다. 남을 헐뜯는 말은 대개 특별히 너에게만 털어놓는 건데, 혹은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는 말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런 험담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뒷담화는 누구의 입에서 입을 통해 돌고 돌다가 소문내기 좋아하는 조직 내 빅마우스의 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입술과 너덜너덜한 혀로 빠르게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험담 피해자의 귀로 흘러 들어간다. 뒷담화와 뒷담화가 뒤얽혀 빚어지는 소음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말의 힘도 그렇다. 말과 문장이 지닌 무게와 힘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허다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에 따르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상대방을 뒷담화로 내리찍어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켜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 그게 바로 언품이다.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바꿔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그땐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 카페에서 백색 소음과 커피를 연료 삼아 글을 쓰는 편이다.
원고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 직원과 고객이 주고받는 말이 귓속으로 들이닥칠 때도 있다. 몇 해 전 여름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비문명적이었다.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번이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직원이 휴 하고 숨을 내뱉었다. 한숨은 깊고도 길었다. 카페를 가득 채울 듯한 한숨 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 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 내리는 듯했다. 괜히 나까지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힐끔 곁눈질하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떠올렸다. 사내가 만약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면 한 잔 값으로 얼마를 치러야 할까? 1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카페에서는 예의 없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기 때문이다. 다음은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유로. 조금 매정하긴 하지만 기발한 가격표 아닌가?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 음료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재치,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히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감사합니다.